오늘은 이제 광섬유 마지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광섬유 제조, 또 광케이블, 그다음에 광섬유에 대한 ITUT 표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섬유 제조와 광케이블입니다. 광섬유를 이제 제조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굴전류 분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굴전율, 코어의 굴전율, 클레드 굴전율, 이 굴전율 분포를 조절해서 이걸 싱글 모드로 만들 건지 단일 모드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와 클레딩의 크기, 이제 직경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코어와 클레딩의 직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클레딩 직경은 광통신에 사용하는 광섬유 클레딩 직경은 125 마이크로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5 마이크로로 이제 표준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 싱글 다중 모드 광섬유가 결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광섬유 제조 과정은 광섬유의 그 원자재에 해당하는 이제 프리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광섬유로 뽑기 직전에 먼저 코어와 클레드의 그 분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큰 이렇게 원통형 모양의 이제 프리폼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프리폼에서 광섬유로 이제 실을 뽑아내는 과정들, 실을 뽑듯이 광섬유를 뽑아내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폼 제조하는 과정이 먼저 있고, 프리폼 제조, 그 후에 광섬유 인출, 이 두 가지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리폼이라는 것은 직경이 한 10에서 20cm, 길이가 한 50에서 100cm 정도 되는 투명한 유리, 또 원통형 구조를 갖습니다. 그 프리폼 안에는 코어와 클레드가 될 부분이 이미 광섬유와 같은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굴전류 분포 역시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프리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내부 정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화합물을 정밀하게 조정이 가능해서 광섬유의 코어와 클레드를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송합니다. 내부 정착법은 대형 프리폼 제조에 유리하고, 그러면 이제 대형 프리폼 제조를 하면 한 번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유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어떤 그 기능을 가지는 특수 광섬유 같은 경우는 주로 내부 정착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광섬유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이제 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 정착법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정착을 하는 방법은 SiCl4라고 하는, 여기 이제 그 실리카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그 기화가 잘 되는 액체 상태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면 얘는 이제 기체 상태로 금방 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화된 그 기체에 SiCl4가 산소하고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만나서 여기 열을 가해주면, 이 두 개 만난 다음 열을 가해주면 SiO2라고 하는 유리 파티클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Cl2가 기체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SiO2라고 하는 유리 파티클이 내부든 외부든 이렇게 증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프리폼, 이런 유리의 이런 프리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내부 증착법,
그래서 튜브 안에 유리 파티클들을 이렇게 증착을 해서 코어와 클레드를 형성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튜브 안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산을 이용해서 그 내부 유리 안을 깨끗이 그 청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착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내부에 그 가스를 흘려 보내주기 위해서 이게 튜브를 두 개의 튜브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저기 토치에서 나오는 가스는 산소와 수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산소와 수소의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아주 높은 온도, 2000도 가까운 온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제 큐브 안으로 가스를 흘려 보내주면서 열을 가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유리 튜브 안에 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그 히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의 유리 파티클을 점점점 증착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굴절률이 높은 그 높게 하는 재료들을 같이 도포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그 열이 올라가는 부분은 2000도 가까이,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은 200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리가 보통 이제 녹는 점이 한 1900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도 가까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이걸 로테이션 시켜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녹아서 내리지 않도록 로테이션 계속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폼이 완성이 되고요. 지금 이제 프리폼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저기 두꺼운 유리 봉이 프리폼이고요. 거기 안에 코어와 클레드의 굴절류 분포를 동일하게 가지는 프리폼이 완성이 되고, 이것을 광섬유 인출 과정을 거쳐서 광섬유 뽑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폼을 만들고 이제 광섬유 인출 과정으로 와서 설치를 하고요. 저기에서 이제 저기도 전기로가 있는데 저것도 11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유리를 이렇게 그 끝부분을 녹여서 실을 뽑듯이 광섬유를 인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프리폼이 이렇게 아주 얇은 유리 섬유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밑에서 이걸 잡아당기면 더 가늘게 125 마이크로미터로 다이아미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드로우 타워 또는 드로잉 타워 이렇게 부르는데, 이 타워의 높이가 보통 8m에서 높게는 이제 16m까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층에서 3층 높이 정도 되는, 이게 높아야지 더 빠르게 광섬유를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 주면서 광섬유, 우리가 만든 프리폼에서부터 이런 섬유가 제작이 되는 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은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람이 이제 다이아미터라든지 또는 여러 조건들을 입력을 해주면 그에 맞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섬유를 만든 다음에 이런 패치 코드라고 하는 형태로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또 만들게 되고요. 이제 광섬유 답안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광섬유가 제작이 되는데, 프리폼에서 광섬유를 뽑아내는 과정을 아까 드로우 타워 이렇게 부른다 했죠. 그래서 여기 프리폼이 이제 놓이게 되고요. 여기에 전기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열을 2000도에서 2100도까지 높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실처럼 아래로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직경을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125 마이크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뽑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온 것 자체는 여기 뽑아질 땐 유리기 때문에 폴리머로 바로 코팅해주는 코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섬유를 이렇게 드럼에 감아서 최종적으로 광섬유를 만들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전체 높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m에서 16m 정도 된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8에서 16m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광섬유 제조 및 광 케이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광섬유를 보호 피복 속에 넣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광섬유를 보호해주는, 이 광섬유를 뭐 이렇게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들이 이렇게 피복을 벗기지 못하도록 끊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광 케이블이고요. 손쉽게 포설하고 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광 케이블을 만듭니다. 설치 위치, 광 케이블당 광섬유 개수, 광 케이블의 기계적 견고성 등에 따라 분류하고요. 설치 위치에 따라서는 옥 내 케이블, 옥 외 케이블, 또 지중 케이블, 지상 케이블, 해저 케이블 등으로 나눕니다. 자, 케이블당 광섬유 수는 단심 하나, 그 케이블 안에 하나만 광섬유 들어간 거, 2개가 들어간 거, 여러 개가 들어간 거, 그리고 아주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아주 많이 들어간 것은 보통 대륙과 대륙,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런 해저 케이블을 깔 때 다심 케이블을 깔아야 되겠죠. 하나만 깔면 이 까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다심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 보호나, 이게 자꾸 넘어가죠. 광섬유 보호나 설치, 운반 및 유지 보수를 쉽게 할 때 이걸 사용하고, 최근에는 이제 무독성, 또 난연성, 잘 불이 나지 않는 거, 또 재활용성,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살펴본 그 프리폼에서부터 광섬유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코어, 클래딩, 코팅까지, 코팅까지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데서 만든 거고요. 왕충 자켓, 또 보강제, 외부 자켓, 이것은 광섬유를 만든 다음에 후처리를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보호 자켓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완충 자켓 구조인데요. 완충 자켓의 재질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광섬유 보호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인데 밀착형과 비밀착형이 있습니다. 밀착형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밀착형은 외부 환경을 영향을 받기 쉽다. 또 케이블이 소형화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과 기계적 강도가 아주 우수하다. 재료와 공정 비용이 광섬유 수에 비례하여 하기 때문에 광섬유의 선심수가 적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밀착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섬유가 있으면 완충 자켓을 광섬유하고 딱 밀착을 시켜서 광섬유가 그러니까 쉽게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밀착형이라고 부릅니다. 비밀착형은 이 완충 자켓과 광섬유에 이렇게 공간을 많이 둬서 광섬유를 쉽게 이렇게 움직임이 쉽습니다. 그 대신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을 줘도 이렇게 광섬유가 바로 닿지 않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약한 반면, 밀착형은 외부에 충격을 주면 바로 광섬유에 그 힘이 전달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비밀착형은 광섬유 구조적으로 완충 자켓과 결합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주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전송 분야나 임시 설치에 사용할 때 이런 비밀착형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다심 광 케이블인데요. 심을 이제 광섬유 여기에 중심에 이제 그 메탈로 중심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이 잘 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거기 옆에
광섬유를 다발로 넣는 거죠. 8개에서 16개 다발로 이렇게 넣어서 이 토탈 뭐 50개에서 100개 이런 식으로 광 케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더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죠? 네. 광 케이블에 광섬유 광섬유의 수가 현재와 미래에 사용 가능한, 그래서 나중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넣어주는 것 되고요. 다신 광 케이블은 12개의 심선과 그 다음에 수천 개의 심선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심 광 케이블은 주로 옥 외 땅 속에 매설할 경우가 많다. 외부 충격에서 광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착형 완충 구조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조하는지 얘기가 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랜선이라고 하는 이제 구리선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광섬유 광 케이블이 되어 있고, 여기가 코엑시얼 케이블이라서 여기도 이제 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우리 케이블 팁에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이 되겠고, 여기 4가지 종류가 이제 광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땐 단심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광 케이블을 만들어 준 거고, 여기는 다심 광 케이블.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광섬유 개수가 많아져 보이네요. 자, 그러면 광 케이블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만든 그 광섬유에다가 이제 자켓팅을 하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켓팅을 해서 만들고요. 저렇게 색을 다르게 한 것은 광 케이블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서 색깔을 보고 어느 광섬유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네. 우리가 랜선을 보면 이렇게 그 각각의 피복의 색깔이 다르듯이 이게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광섬유를 하나의 광 케이블로 이렇게 함께 연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을 짜듯이 이렇게 광 케이블을 연결하고 중간중간 그리고 이제 그 표면에 광 케이블을 다시 광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강제들도 이렇게 함께 넣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광케이블은 아니고요. 광케이블을 더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을 그 표면에다가 이제 쌓아주는 게 됩니다. 외부에서 이제 물을 침투를 막는다든지 외부 충격에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죠. 이제 광케이블 그 표면에 이제 자기 회사의 라벨링들을 이렇게 또 정보 광케이블이 몇 개 들었는지 또 이게 언제 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면에다가 표시를 하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광케이블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드럼 형태로 된 광케이블을 한 번씩 길에서 설치하는 것을 봤을 텐데 이 안에 이제 광케이블이 들어있고 그걸 땅에다가 이제 포설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작된 것을 이제 필요한 곳에 보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케이블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의 표준이 있는데요. 그 광통신에 사용하는 광섬유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약속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든 광섬유랑 미국에서 만든 광섬유가 서로 다르면 두 개를 연결해 주거나 여러 광통신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섬유를 만들 때는 이 표준 우리 약속한 이 표준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 단일 모드 광섬유는 이제 그것을 이제 국제 전기통신 연합 IoT라고 하는데요. 이 IoT에서 통신 분야의 표준 분야를 만들어서 IoT-T라고 하는 광섬유와 관련된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표준 단일 모드 광섬유는 스탠다드 싱글 모드 광섬유는 1300에서 최적화되고 1550에서 보상이 필요한 이런 광섬유다. 그래서 보통 광섬유 코어가 8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차이가 0.3% 이런 등등의 특성들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G652라고 하는 이 표준의 모델 이름이 되겠는 거죠. 그 다음에 저수분 광섬유, 우리가 물 OH픽이 있었잖아요. 그 흡수픽이. 그래서 물의 픽이 작은 그 저수분 광섬유 같은 경우는 이 대역의 손실 피크를 제거해 준다. 그리고 CWDM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각각의 분산 천이 광섬유, 또 차단 파장 천이 광섬유 이런 것도 있고요. 비영분산 천이 광섬유, 고급 비영분산 천이 광섬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광섬유에 따른 이런 표준 규약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준 규약은 10페이지에서 많게는 50페이지 이상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광섬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 표준에 맞아야지만이 어디든지 수출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표준을 정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표준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실제적으로 이런 표준을 제작하는 그런 제품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광섬유 제작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광케이블의 분류 또는 자켓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광섬유 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건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표준들이 있구나,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그 광통신에서는 또 다양한 표준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